여러분들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십니까? 막 죽도록 일을 해도 돈은 모으기 힘들고 돈이 없으니까 살기도 힘들고, 근데 또 주위에 또 둘러보면은 막 힘든 일도 안 하면서 돈은 나보다 많이 버는 것 같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현타도 오고,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지금으로부터 약 90년 전에 식민지 조선에 살았던 어떤 청년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부모님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못 가진 사람들은 계속 못 살고 가진 사람은 계속 잘 사는 그런 세상이 아예 잘못된 것 같다고 편지에 썼습니다. 요즘 우리가 하는 생각과 좀 얼핏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 그 청년은 우리랑은 조금 달랐습니다. 아예 그 세상을 싹 바꿔버려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 청년이 썼던 편지의 내용을 한번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시여, 어머니시여, 얼마나 생활난을 견디는데 고통이 많습니까? 날이 맑도록 땀을 흘리며 일하는 사람일수록 죽을 지경입니다. 왜 그러합니까? 이것이 근본으로 사유재산이 있으므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한 제도 밑에서의 법률이라든지 도덕이라든지 모두 유산자를 옹호하는데 친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 무산자에게 대하여서는 하등의 득익도 없고 도리어 우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부득불 이렇지 아니하고 이상적 신사회를 건설해서 우리의 새로운 복되는 생활을, 그런 걸 영위치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옛날 편지라는 거를 좀 감안을 하시고요. 이제 한 일제강점기 때 쓰여졌던 편지니까 좀 말투가 좀 어렵죠. 어떤가요? 처음에는 오늘날과 별로 그렇게 다른 게 없는 세상 한탄하는 느낌으로 가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혁명적으로 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이 편지 내용에서 사유재산제도랑 무산자, 유산자 이 세 단어를 주목을 하고자 합니다. 이 세 단어는 계급의식을 드러내는 말로 마르크스주의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즉 1920년대 초 식민지 조선에도 과학적 사회주의, 즉 마르크스주의가 퍼져 있었다는 말입니다. 재밌는 거는 오늘날에도 이런 식의 의견을 종종 볼 수 있다는 거죠. 지금도 볼 수 있는 놈들 세상을 다 엎어버리고 이제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는 생각이 1920년대에 그때 들어온 마르크스주의와 공산주의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면, 그럼 그 생각은 어떻게 식민지 조선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마르크스주의가 언제 한국에 들어와 어떻게 공산주의 운동으로 변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식민지 조선에 마르크스주의가 전파된 데에는 러시아 혁명을 일으킨 볼셰비키와 국제공산당, 즉 코민테른의 영향력이 매우 컸습니다. 코민테른은 쉽게 말해서 국제공산당인데 유럽뿐만 아니라 중동, 인도, 동아시아 등등등 전 세계를 대상으로 혁명을 일으키려고 했었습니다. 마르크스의 경제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전개된 과학적 사회주의 이론, 그리고 역사 발전론 등 이렇게 구성된 마르크스주의는 레닌이 현실화시킨 공산주의의 핵심 이념이었습니다. 레닌이 이끄는 볼셰비키는 수십 년간의 정치 활동을 통해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현실로 구현을 해냈고, 그 결과가 바로 러시아 혁명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당시 전 세계 사회주의 계열에서 레닌과 볼셰비키, 즉 공산주의 세력은 매우 강했고, 실제로 1920년 당시에는 곧 공산주의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전 세계에 일어날 것처럼 보였습니다. 코민테른은 이 혁명적 조류를 효과적으로 이용을 하고 또 지도를 하기 위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안타까운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독일과 동유럽에서 이 산발적으로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났는데 이것들이 모조리 다 실패를 하고 결국 이들이 국제공산당에서, 그러니까 코민테른에서 점차 발언권을 잃어갔습니다. 따라서 코민테른의 운영 방향 역시 천천히 러시아 볼셰비키의 주도권 아래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코민테른의 후진국가 식민지를 대상으로 한 혁명운동 준비 작업은 러시아 혁명의 주역 볼셰비키의 영향력 아래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편의상 중국, 조선, 일본을 동북아시아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동북아시아에서 일본을 제외한 나라들은 다 식민지거나 후진국이었고 러시아와 매우 가까웠습니다. 따라서 볼셰비키들이 동북아시아 각 나라에 파견이 되어서 혁명가를 발굴했고
이들을 결집시켜서 코민테른과 연결을 시키고자 했습니다. 시점을 한번 대한제국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제국한테 병탄당했을 때죠. 대한제국이 일본에게 병탄을 당한 뒤에 독립의 방향을 찾던 일부 독립운동가들은 이런 코민테른의 전략에 매우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대한제국이 망한 후에 연해주로 망명을 해서 독립운동을 하던 이동휘 일파라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이동휘는 처음에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지만 박진순이라는 조선인 정체성이 강한 그런 한인 볼셰비키의 혁명가의 도움 아래 이제 점차 원숙한 혁명가가 되었습니다. 이동희가 대표로 있던 이 단체는 한인사회당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상해파 고려공산당이 되고 박진순의 활약으로 한인사회당은 코민테른으로부터 공인된 첫 번째 혁명단체가 됩니다. 3.1운동 이후에 이동희는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무총리가 돼서 이때 그의 영향력 아래에서 임시정부 내에 그런 사회주의 사상이 활발하게 유입이 됩니다. 볼셰비키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그 사회주의도 마르크스주의겠죠. 실제로 1920년이 되면 임시정부를 이제 탈퇴한 인사들 상당수가 식민지 조선으로 넘어가서 사회주의 운동을 벌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1920년 식민지 조선에서 결성된 전국노동단체 조선노동공제회라는 단체에 참여해서 활동을 하는데 이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공산주의자들이 또 모여가지고 무산자 동맹이라는 비밀단체를 그 안에서 결성을 합니다. 근데 또 여기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 게 이들은 상해파와 친하지도 깊이 연관성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더 얘기하면 복잡해지니까 일단 깔끔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상해파는 임시정부 내에서 사회주의 사상을 활발히 전파를 하려고 한 단체고 소속 인물인 장덕수와 김명식이 식민지 조선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와 다르게 무산자 동맹의 결성에 참여한 일부 임정 출신 인물들은 상해파 그 자체보다 사회주의에 관심이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었고 자신들만의 사회주의 인식을 가지고 임정에서 나온 후에 식민지 조선으로 돌아와서 활동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시베리아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당시 시베리아에 살았던 한인들 중 상당수는 적백내전이라고 러시아 혁명 이후에 이제 러시아에서 벌어진 내전이 있는데 그 적백내전을 거치면서 조선인의 정체성보다는 러시아 주민 또는 볼셰비키의 정체성을 더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바이칼호 위에 이제 러시아 주요 도시 이르쿠츠크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의 한인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 또한 당연히 한인공산당을 결성을 합니다. 이 공산당은 훗날 이제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이라고 불리게 되죠. 이들은 이제 해당 지역, 이르쿠츠크 지역의 한인 사회의 관리뿐만 아니라 그 러시아 바깥 지역의 한인들의 혁명화 작업에도 아주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르쿠츠크 고려공산당 출신 한인 볼셰비키인 조훈이라는 사람은 특히 식민지 조선에서의 혁명활동 준비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벌였습니다. 조훈과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의 활동은 코민테른 실세와 직접 연결된 보이친스키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해외에는 두 개의 주요 공산주의 그룹이 있습니다. 상해파와 이르쿠츠크파죠. 상해파와 이르쿠츠크파는 모두 볼셰비키의 프롤레타리아 혁명론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혁명운동을 진행할 것인가를 놓고 의견이 좀 갈렸습니다. 상해파는 쉽게 말해가지고 이제 이른바 민족주의 독립운동가 코민테른의 정의에 따르면 부르주아 민주주의 세력들과 섞여들면서 점차 혁명단체의 역량을 기르자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르쿠츠크파는 쉽게 말해서 이제 민족주의 독립운동가들과 같이 일은 같이 하는데 활동의 주도권은 확실히 혁명단체가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전략 전술 방향에 대한 대립뿐만 아니라 이제 자유시 참변인도 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문제도 있고 앞에 말했던 박진순이 코민테른으로부터 받은 혁명 자금을 어떻게 분배하냐 등등등 이제 다양한 부분에서 의견 차이를 보이면서 대립을 했습니다. 한인 공산주의 그룹들이 서로 반목을 하고 서로 분열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결국 코민테른은 1922년 1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이들의 갈등을 봉합시켰습니다. 상해파와 이르쿠츠크파의 대립은 연해주 이외 지역, 즉 일본과 식민지 조선 내에 형성된 공산주의 그룹의 불신을 불러왔고 따라서 각자 식민지에 진출하려던 이 두 공산주의 단체의 계획들이 다 물거품이 돼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갈등은 3차 조선 문제 결정서에 따라서 설치된 식민지 조선에서의 혁명운동을 준비하는 기관 고려총국이 결성되면서 잠시 조용해졌고 또 적어도 민족혁명운동론 실천 측면에서는 완전한 합의를 보았습니다.
어찌됐든 민족주의 독립운동가들과 섞여서 혁명운동을 진행을 하되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정치성은 유지를 하면서 서서히 혁명단체가 그 민족혁명운동의 활동을 주도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방향을 합의했습니다. 코민테른이 이제 고려천국을 설치를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명령은 결과적으로 두 세력의 갈등 봉합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의 한인 공산주의 그룹의 연대를 이루어냈습니다. 고려천국은 공산주의자들을 몇 명 파견을 해서 조선의 지부를 하나 만듭니다. 그거를 고려천국 내지부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서 내지부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일본 출신의 한인 공산주의 그룹인 북성회, 식민지 조선에 있는 공산주의 그룹인 무산자 동맹회는 이때 이미 조선에서 조금씩 활동을 전개를 하고 있었는데 고려천국에서 파견된 인원들과 접촉을 해서 내지부에 참여를 합니다. 상해파와 이르쿠츠크파뿐만 아니라 일본 및 식민지 조선 내의 공산주의 그룹 또한 이렇게 되면서 코민테른의 영향력 아래서 재편이 되는 거죠. 고려천국에서 파견된 공산주의자들, 그러니까 이런 내지부 창립 주도자들은 보이친스키 그리고 조훈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코민테른과 연결된 공산주의자들 중에서 가장 볼셰비키 성향이 강한 코민테른의 아들들, 약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인물로는 이제 김재봉이라는 사람이 있고 박헌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들은 해외 한인 공산주의 그룹의 운동 방향을 계승을 하되 식민지 조선에서의 공산당 건설은 이런 보이친스키나 조훈 같은 볼셰비키 운동가의 지도를 직접 받는 자신들이 주도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지부 창립 주도자들의 활동은 식민지 조선 내에 또 다른 주요 공산주의 그룹인 이제 고려공산동맹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들의 격렬한 반대를 받았습니다. 고려공산동맹은 해외 한인 공산주의 운동 자체를 실패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해파든 이르쿠츠크파든 그들이 하는 한인 공산주의 운동은 전부 실패라고 규정을 했고 새로운 활동 주체인 이제 자신들이 나서가지고 식민지 조선에서의 공산주의 운동을 진행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던 일파였던 거죠. 이들은 내지부와 대립을 할 수밖에 없었고 내지부와 그리고 고려공산동맹의 갈등은 조선공산당이 창당된 이후에도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말들을 다 간단하게 줄여서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러시아 혁명 이후에 마르크스주의와 프롤레타리아 혁명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세게 유행을 했는데 이때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이랑 한인 볼셰비키들이 식민지 조선의 프롤레타리아 혁명운동을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이들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식민지 조선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여럿 있었는데 이들은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코민테른의 조정을 받아서 일단 조금씩 연대해서 식민지 조선으로 이제 운동 거점을 옮겼습니다. 바로 이때쯤에 조선에도 사회주의가 퍼지기 시작을 했고 거의 바로 공산주의 운동으로 변화가 된 겁니다. 연도로 따지자면은 이제 1920년인데 이때 조선노동공제회라는 단체가 생겨나면서 그 기관지를 통해 사회주의가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때 조선노동공제회에는 이미 사회주의자들이나 공산주의자들이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었던 상태였던 거죠. 네. 일단 이 식민지 조선에 어떻게 마르크스주의가 들어왔는지 대충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은 요즘에도 사회주의 성향이 강한 세상 인식들이 좀 존재를 하고 있는데, 마르크스주의자처럼 생각을 해본다면 아직 자본주의 경제와 부르주아 민주주의 국가 체제가 붕괴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무산자들이 계속 고통을 받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 사람들은?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제 마르크스주의처럼 약간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그로부터 파생된 계급 갈등과 관계된 문제로 그렇게만으로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죠. 이 얘기는 더 해야 되지만 나중에 한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어려운 내용이었고 이걸 좀 줄인다고 해서 그렇게 쉬워지는 건 아니긴 한데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약간 영감을 받는 그런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혜리였습니다.